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주말 동안 카카오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됐었죠. 어느 정도 복구가 되긴 했는데 이번 사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 먼저 좀 해보겠고요. 우리나라 법에는 연금도 소득으로 보고 그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같은 연금이라도 국민연금에는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에는 건보료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미국에서 못 팔게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중 갈등이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인데 이 얘기도 들어보죠. 10월 17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갑자기 쌀쌀해진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그 중에서 좀 따뜻한 따끈따끈한 뉴스들을 정리해보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따끈따끈한 뉴스들을 갖고 오셨네요. 김현우 소장님, 박세훈 작가,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카카오 소식, 네. 일단 나수지 기자님이 준비해 오셨는데 이것 때문에 불편했다는 분들은 꽤 많고, 근데 이것 때문에 장사를 못했거나 뭐 거래를 못했거나 이런 분들도 꽤 있어서, 일단은 원인부터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파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시작을 지난 토요일이었죠. 15일 오후 3시 30분쯤에 경기도 성남시 SK CNC 판교 캠퍼스, 여기서 불이 나면서입니다. 왜 불이 났는지는 지금 원인을 파악을 하는 중인데, 지금 추정하는 원인은 여기 지하 3층 전기실에 배터리를 보관하는 선반이 있는데 이 여기서 배터리 자체 결함이든 아니면 배선 문제 때문이든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된 불이 10시간이나 지난 토요일 저녁 11시 46분께야 모두 꺼졌거든요. 근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문제는 불 때문에 서버 전원이 차단되면서 이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이런 SK 계열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카카오 서버가 그 건물에 있었는데 건물에 불 나는 바람에 정전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다 꺼졌다. 네. 그래서 카카오 계열사들 문제가 특히 심했는데, 그러니까 오후 3시 30분 불난 뒤부터 다음날 새벽 1시 반까지 한 10시간 정도 카카오 메시지 다 안 되셨고, 카카오 맵, 카카오 페이, 모빌리티, 카카오 게임즈, 멜론 이런 카카오 계열사 서비스가 대부분 먹통이 됐거든요. 토요일 오후 내내. 네. 그리고 이후에도 복구가 됐다가 카카오 계열사 일부 서비스, 예를 들어 어제 저녁까지도 카카오톡에서 사진 전송, 쇼핑하기 이런 서비스들은 먹통이었다가 어제 저녁 10시께에 대부분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난 건물에다 서버 갖다 놓은 회사가 카카오뿐만은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거기 서버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왜 카카오만 유독 그렇게 복구하는데 오래 걸렸나. 게다가 보통 이런 건, 그래서 예전에 조선 왕조실록도 혹시라도 전쟁 나면서 불타면 안 되니까 서고를 전국에 여러 군데 두고 여기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보존되도록 그거를 하는데, 서버를 그렇게 안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그 점 때문에 이제 특히 카카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 커지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같은 데이터 센터 활용하는 네이버도 일부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체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일부 쇼핑 검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뉴스 일부 기사에서 댓글이 안 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비스 자체가 먹통이 된 수준은 아니었고, 이것도 같은 날 9시 반쯤 다 정상화됐거든요. 근데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로 지적이 되는 게, 카카오가 이 판교 데이터 센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네이버는 메인 서버를 춘천에 있는 자체 데이터 센터에 두고 나머지를 판교 그리고 다른 곳들로 이렇게 분산을 해두고 있는데 비해서, 이 카카오는 이번에 불이 난 판교의 한 데이터 센터에 주요 서비스를 대부분을 의존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 입장은 만약 춘천에서 불났으면 네이버도 엉망됐을 겁니다. 우리는 괜찮았고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카카오 입장에서도 우리도 분산은 하고 있다. 경기 안양이나 다른 곳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여러 곳에서 서버를 가동하고 있긴 한데, 하필이면 메인 센터에 불이 나는 바람에 피해가 컸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이원화 시스템을 만들어 두긴 했다. 한쪽 서버에 이상 생기면 다른 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는 했는데, 이번처럼 큰 화재가 나는 건 예상 범위의 밖이어서
이원화 효과가 적었다. 그래서 이원화를 하긴 했으나 이원화는 안 됐다라는 해명인데 이게 모든 언론이 딱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딱 그거 발표하고 가셨나 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1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군요. 네, 업계에서도 이원화를 한다는 건 A가 망가져도 B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A에 너무 의존하는 바람에 A가 망가졌을 때 작동을 못했다면 그게 이원화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업계에서도 이원화를 우리가 못했네요.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보상 요구는 나중에 하더라도 원인 파악은 명확할 텐데 이원화도 했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이게 무슨 설명인가 잘 모르겠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뭐 이런 정도의 해명이 아니냐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화재라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예상 범위 안의 리스크여야 하는데 네. 비상시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 카카오 뉴스를 전국의 수백 개 매체가 다 찾아서 보도했고 취재를 했을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매체도 이거 이상의 설명은 없고 이게 제일 궁금한데 먹통된 거야 우리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먹통됐다는 취재를 자꾸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복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보상 문제가 고민거리일 텐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카카오 서비스를 이번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나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느낀 분이 많으실 텐데, 뭐 사실은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페이 이런 데서 실명 인증이 작동하지 않아서 송금이나 이체 서비스 못한 분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 중에서는 카카오를 통해서 로그인만 가능한 이런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매매가 불가능하기도 했는데. 일단 카카오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해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인데요. 업계에서는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니까 이걸 사용하다가 불편함을 겪었다면 보상은 좀 받기 어려울 것 같고 예. 다만 카카오톡 내에서 광고를 한다든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는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예를 들면 10,000원 내고 쓰던 서비스였다면 이틀 문제였다고 보고 네. 그럼 하루에 300원 이틀이면 한 700원 정도니까 700원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면 제일 말끔한데 나온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2, 3일 더 쓰게 해드릴게요. 그럼 되잖아요. 그런 쪽이더군요. 그렇습니다. 멜론이나 이런 곳들은 피해 보상 대책을 내놓은 곳들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사실 한 가지 지켜봐야 될 게 이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SK CNC 여기가 카카오에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 해줄지 이것도 불난 건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오류 책임이 카카오가 더 큰 것이냐 아니면 불난 SK CNC의 관리 책임이 더 큰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을 따지는 절차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민해 볼 점은 이번 일 때문에 이 플랫폼 기업 전반, 그러니까 카카오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가 좀 더 강해질 수 있겠다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이 플랫폼 기업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많이 의존하게 됐는데 예. 정책이나 규율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IT 기업들도 이번 사태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제일 큰 금액적으로 큰 손해는 논란이 있겠으나 암호화폐 거래소 거기에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카카오 연동 로그인만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살려고 했는데 못 사고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 그렇죠. 보통 증권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로그인한 시점에 살려고 하셨구나 내지는 팔려고 하셨구나라고 해서 그때 사고 팔았던 걸로 가정하고 계산해서 보상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번 이런 일 벌어지면 막 수백억씩 나가고 그러는데 네, 이번 암호화폐 거는 이거 어떡할 건지 10시간짜리라 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택시 부르는 거 안 됐다. 그럼 택시 기사님들 매출 떨어진 거 있을 텐데 이거 전국의 웬만한 택시들 다 이거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큰 고민이고. 네. 그렇다고 무슨 서비스를 하는 무료 서비스인데 이거를 그럼 다 해줘야 되는 거냐라고 또 따지면 그거 참 답도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고민거리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국민연금을 노후에 받으면 네. 그것도 월급으로 치고 그렇죠. 월급이 꽤 되시네요. 라고 네. 하면 건보료가 부과가 되는데 맞습니다.
왜 하필 국민연금만 그러냐? 네. 예를 들면 무슨 보험사에서든 개인연금 이런 것도 다 똑같이 하든가, 네. 아니면 국민연금도 좀 빼주든가 그런 논란이 있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예. 개인연금엔 건강보험료가 부과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현재 건보료 부과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이런 공적연금에는 이걸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물론 예. 절반만 인정을 해요. 소득을. 똑같은 돈 100만 원을 벌더라도 근로소득 100만 원과 연금소득 100만 원이 있으면 건보료 부과되는 건 연금소득은 50만 원으로 치고 이렇게 예. 부과를 하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이런 공적연금이든 아니면 사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들이죠. 예. 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법에서는 이게 연금소득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소득은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소득세법을 보면 공적연금은 물론이고 개인이 납입한, 그러니까 연말에 우리가 연말정산하는 세액공제를 받는 그 상품들 있죠. 예. 연금저축, 뭐 IRP 이런 개인연금도 연금으로 포함하고 있고 심지어 퇴직금을 나눠서 연금으로 쪼개받는 퇴직연금도 연금소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 그렇게 열거한 모든 연금소득에는 법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맞지만 공적연금에만 현재 부과하고 건보료를 있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 금융회사에 가입해서 열심히 젊을 때는 돈을 붓고 네, 노후에는 한 달에 얼마씩 저 죽을 때까지 또는 뭐 20년간 네, 찢어 주십시오 하는 그 연금에는 건보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그건 소득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서로 이원화해서 이원화? 사실 이 카카오 서버 이원화 얘기가 아니라 네. 다른 이원화. 예. 사실 그걸 그렇게 달리 보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음. 근데 유추해 보자면 이 연금저축이라는 상품 있죠. 지금 세액공제를 해주는 이 상품이 들어온 거는 94년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그때부터 2000년까지는 아예 비과세 상품이었어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예.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세금을 과세하지 않다 보니까 뭐 소득으로 볼 필요도 없던 거죠. 근데 제도가 달라지면서 과세 대상 소득이 된 거고, 그 퇴직금을 연금으로 쪼개받는 퇴직연금이란 제도도 도입된 건 2005년이지만 이게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의무화된 건 작년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간에 뭐 제도도 많이 바뀌고 파악하기도 어려운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물론 지금에서는 다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거라.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에 올해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게 맞다라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사적연금 규모를 보면 근데 꽤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2020년 기준 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사적연금이 연간 3조 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금저축에만 쌓인 돈이 지금 146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다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지금 건강보험료 재정도 안 좋다고 하는데 네. 그 재원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 앞으로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라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도 감사 결과 수용하고 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을 하겠다. 넣겠다는 거죠. 네. 그동안 세금 안 떼던 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밝힌 바가 이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 팔 때는 네. 나중에 노후에 받으실 때 세금도 없고 건보료도 없습니다. 예. 라고 팔았을 텐데. 그 비과세 연금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에 연금으로 보는 것들은 예. 연금저축,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는 세제 적격. 연말정산 때 활용하면 좋다는 그 연금. 그렇죠. 예.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연금 소득에 포함돼 있고 보험사에서 그냥 판매하는 아무 세제 혜택 없는데 10년 이상 유지하면 나중에 비과세입니다. 예. 하는 연금 보험들은 소득세법상 연금 소득이 안 치고 있거든요. 아직도 받을 때도 세금 없고 그렇습니다. 건보료도 추가되는 게 없고. 네, 납입할 때도 혜택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득으로 안 본다라는 건데. 그럼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연금은 네. 처음에 가입할 때는 이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는 뗀다고 얘기하고 팔은 거예요? 그렇게 예, 연금 이해한 거예요? 소득세는 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또 이렇게 건보료도 부과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거면 이거 가입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뒤늦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걸 그 부분. 나중에 법을 바꿔서 이렇게 부과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법을 바꾼 건 아니고 법에는 원래는 떼는 건데 안 떼고 있던 거라 이걸 또 중간에 뭐라고 하기가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보료를 원래는 떼야 되는데 안 떼고 있던 그렇죠. 거라. 건강보험법상에는 지금도 떼는 것이 맞는데 안 떼고 예. 있던 걸 원래 하기로 한 걸 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게 중간에 법이 바뀌고 소급 적용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땐 사실 그건 그런 아닌. 논란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민거리인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뭐 중간에 그렇게 떼면 어떡하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가입 안 했지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중부가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해서 납입한 그 돈은 소득에서 낸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월급이나 뭐 사업소득이나 그런데 그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세금도 냈고 건보료도 냈습니다. 네. 그 돈을 납입을 해서 나중에 내가 보관을 해뒀다가 봤는데 거기에다가 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맞냐. 세금은 그런데 연금소득세를 떼긴 하지만 우리가 네.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연말정산에 혜택 받았던 거 뒤늦게 떼는 개념입니다. 하는 게 연금소득세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중부가의 그거야 문제가.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네. 건강보험료는 내가 돈을 월급을 받을 때 건보료를 떼고 그 돈을 납입하고 보관했다가 다시 받는데 그것도 떼고라고 한다면 이게 맞느냐라는 이제 이중부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떼고 안 떼고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럼 연금저축 가입 안 했지. 그럼 네. 나 이제 어떡하지라고 할 때 지금 깨고 일시금으로 받으세요. 네. 라고 한다면 지난 기간 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다 토해낼지언정 건보료는 부과가 안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물론 이제 연간 1,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지만 이자가 그만큼 안 붙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안 떼는 거고 이것도 연간 1,000만 원이 안 낸게 나눠 받으면 그것도 안 떼는 거라서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느냐 아니면 잘라서 받느냐. 잘라서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붙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안 붙으면 네. 정부 정책상으로는 좀 노후 보장을 위해서 퇴직금도 좀 잘라받아라. 개인연금도 혜택 줄 테니까 가입하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상충한다는 거죠. 건보료 재정이 자꾸 흔들흔들하니까 예. 좀 여윳돈 있는 분들한테는 건보료를 좀 더 걷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동기는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젊었을 때 돈을 예를 들면 A은행에다가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고 네. 늙어서 그 돈을 그냥 한 달에 내 필요한 대로 뽑아 쓸게 라고 하면 그거는 소득으로도 안 보고 건보료도 안 물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자 소득세만 내는 거니까. 예. 근데 그걸 연금이라는 상품에다가 넣어놓고 네. 그 연금 보험 회사가 한 달에 얼마씩 주기로 하는 잘라주는 어차피 내 돈 어차피 둘 다 내 돈인데 네, 맞습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죠. 어차피 둘 다 내 돈인데. 보통 예금에다 넣어놨으면 괜찮고 네. 연금이라고 하는 상품에다 넣어놨으면 이거 안 소득이에요라고 하면 그렇죠. 그게 그렇게 이게 계산은 맞나? 되는 건가? 한편으로는 이걸 좀 확장시키면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건강보험료 안 내는데 그 돈으로 집을 사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또 맞냐? 그렇게 넓어질 수 있어서 이게 고민 좀 많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집이란 형태로 바꿨으면 그럼 그 돈으로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을 했으면 사업소득세도 안 내고 다 안 낼 거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형태를 바꿔서 또 그걸 기반으로 소득이 이루어진 거라면 그것까지는 내는 걸로 합의는 된 것 같은데 단순하게 통장에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렇죠. 내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반발.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요? 알겠습니다. 이건 따뜻합니다. 뭐 판단의 문제라서.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네.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미국에서 못 팔게 한다. 완전히 못 팔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 듣고 지금까지는 팔았단 말이냐. 네. 그렇게 싸워놓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는 게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골 지역 소규모 통신사들은 돈이 많이 없으니까 예. 통신 장비 살 때 정부 보조금 의존을 하거든요. 2019년에 근데 요건 막았어요. 통신 장비 사는 건 마음대로 사되 정부 보조금은 못 준다였거든요. 근데 민간 기업들이 자기들 돈으로 사는 건 안 막았습니다. 물론 살 때도 허가 받게끔 하고 했으니까 사실상 규제는 하고 있긴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냥 미국 내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 팔지 마. 완전히 막겠다. 지금까지는 사는 걸 막지는 않았고 네. 다만 보조금은 안 줬는데 네. 그리고 약간의 규제는 하고 있었죠. 이제는 아예 판매 금지다. 네. 명시적으로 판매 금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예. 미국이 화웨이를 갑자기 이렇게 미워하고 못 살게 구는 건 몇 년 되기는 했죠. 네. 몇 년 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안보적인 거,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데 그동안 화웨이가 통신 장비를 미국에 팔면서 그 통신 장비를 통해서 통신하고 정보를 도청하고 염탐했다는 의심을 미국 정부는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게 지난 2019년에 화웨이를 규제한 명분이었는데 실제로 지난 7월에 나온 기사를 보면 화웨이가 미국에 설치한 통신 장비가 미국의 핵무기 관련 통신까지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물론 정말로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미국 정부가 내세우는 안보상의 명분은 그렇고 네. 두 번째 경제적인 이유는 공급망 재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런 첨단 기술 관련된 분야에서는 해외 의존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 특히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 시스코라는 통신 장비 만드는 회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화웨이가 만드는 장비가 가격은 한 30% 정도 더 저렴한데 네. 품질은 또 괜찮은 걸로 소문이 나 있어서 미국 통신사들이 화웨이 거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LG는 화웨이 갖다 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화웨이 미국 내 점유율을 보니까 2018년에 49.2%, 거의 절반이 화웨이 거고요. 네. 나머지도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 거라서 일단 미국 정부가 볼 때는 중국 의존도는 우리가 최대한 줄인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을 키운다. 모자라는 건 미국 동맹국들의 장비를 쓰는 쪽으로 바꾼다. 예. 요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화웨이 규제를 시작하면서 미국 내 화웨이 점유율이 뚝 떨어졌는데 올해 상반기 점유율을 보면 20%가 안 되거든요. 많이 줄긴 했네요. 엄청 줄었습니다. 예. 대신에 베트남 통신 장비들이 빠르게 점유율이 높아져가지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 20% 정도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온 시점이 참 공교로운데 어제부터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확정짓는 공산당 대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예. 이 보도가 나온 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견제구를 한 번 더 강하게 던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3년임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렇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돌리고 돌려서 던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뭐 화웨이 그 통신 장비 안 쓰고 막겠다 하는 거는 꽤 된 이야기긴 한데 네.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 뉴스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2019년에 미국이 화웨이 규제할 때만 해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냥 두 나라가 충돌하면 두 나라 기업들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러면 투자를 뒤로 미루게 되고 그러면 그게 돌고 돌아서 우리 기업에게도 영향을 줄 거다. 요 정도에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파급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부딪히고 있지만 미중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통신 장비거든요. 미국이 지금 화웨이 통신 장비 판매를 전면 금지를 하게 되면 이 메시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동맹국들도 앞으로 화웨이 장비 쓰지 말라라고 더 강하게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 세계가 화웨이 장비를 쓰는 나라, 안 쓰는 나라 이렇게 양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미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일본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반중 정책에 따라가고 있어서 그 나라에서의 화웨이 그 점유율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중국은 반중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을 대신해서 1대1로 사업이 추진 중인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화웨이 정비 점유율을 높이고 있거든요. 뭐 이쪽은 저렴하니까 특히 더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국과의 예. 관계도 생각을 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이게 선택지가 날아올 거거든요. 대중 견제에 동참을 해서 미국 편을 들 거냐 아니면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처럼 중국 편을 들 것이냐 그게 날아올 겁니다. 근데 우린 또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이게 예. 또 선택 과정에서 국민 여론도 갈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미국의 화웨이 규제 방안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보도입니다. 통신 장비. 네. 얼른 삼성전자가 그냥 통신 장비 좋은 거 만들어주면 우리는 우리 국산품 쓸게요라고 하면 서로 깔끔하고 편한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 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네요. 네. 미국은 통신 장비를 쓰면 이렇게 도청되는 걸 잘 아나 봐요.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닌지는 미국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은 왜 그걸 잘 알까요? 글쎄요. 네, 여기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해봤으니까 알겠죠. 네, 저는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